제가 17살이었을 때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이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부엌 카운터 위에는 종이 한 장만 놓여 있었죠. 거기에 적힌 문장은 제 인생에서 본 것 중 가장 잔인한 말이었어요. 넌 알아서 잘 하겠지. 딱 이 한 줄이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한동안은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척 하는 것도 지친 거구나.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애초에 사랑하는 척조차 해준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13살 때 저는 엄마 생일이라고 혼자 케이크를 구워봤어요. 최대한 예쁘게 꾸민다고 나름 신경도 썼고요. 엄마가 한 입 먹더니 한마디 했어요. 덩어리가 지네. 15살 때는 남동생 민수의 기말고사 과외를 제가 다 봐줬어요. 문제 풀어주고 정리해주고 같이 밤새워서 도와줬는데 그 와중에도 민수는 저보고 잘난 척은 이라고 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곤 했어요. 16살에는 아르바이트 첫 월급 전부를 아빠에게 줬어요. 집에 돈이 없다고 해서요. 그런데 몇 달 뒤 아빠가 저한테 넌 집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쓸모없다. 라고 소리칠 때 제가 그때 월급 줬던 얘기를 꺼냈다가 오히려 더 혼났어요. 저는 늘 쓸모는 있었지만 사랑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과 동생, 제 유일한 가족이라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없이 짐을 싸서 두개주, 스테이, 건너 이사를 가버렸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안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집주인이 찾아와서 말해줬어요. 부모님이 계약을 조기 해지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방을 빼셔야 합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진짜 영화 속 장면처럼 느낌이 멍해지더라고요. 친구 집 소파에서 사흘을 잤어요. 그 뒤에는 더 있을 곳도 없었어요. 결국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작은 창고 하나를 빌렸어요. 거기 맨 뒤에 담요 깔고 자면서 버텼어요. YMCA에 몰래 들어가 샤워하고 아침 유 점심 유 저녁은 땅콩버터를 숟가락으로 떠먹었어요. 도서관 무료 컴퓨터로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으면서 겉으로는 나 괜찮아 인척했어요. 어느 날 심야 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어요. 그 식당은 밤 근무 서빙을 뽑고 있었고 매니저는 무뚝뚝하지만 공정한 사람이었어요. 신분증 생길 때까지는 밑으로 현금으로 줄게. 그렇게 말해주고 제가 너무 피곤해서 거에 쓰러질 뻔했을 때는 휴게실에서 잠깐 자라고 눈 감아 주기도 했어요. 저는 그냥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선불폰을 하나 사고 영수증을 모으고 유튜브 무료 강의로 재테크랑 목표 설정 영상들을 보면서요. 첫 해는 정말 살아남았다는 표현이 어울렸어요. 그냥 겨우겨우 버틴 거죠. 그래도 저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전환점은 식당 단골 손님 한 분이 자기 회사 서류 정리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면서 찾아왔을 때였어요. 사무실 오래된 파일 정리하는데 혹시 하루 일당 알바 관심 있나? 그건 제가 서빙에서 버는 돈의 3배를 주는 일이었어요. 당연히 네 라고 했죠. 그 일을 시작으로 비슷한 일이 또 들어왔고 그게 또 다른 일을 불러왔어요. 저는 빨리 배우고 일찍 가고 모르면 물어봤어요. 22살 즈음에는 혼자 프리랜서로 일만 해도 먹고 사는 수준이 되었고 25살에는 조그만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접이식 책상 하나랑 빌린 노트북 한 대가 전부였어요. 27살에는 저 밑에 외주로 일하는 계약자 5명이 생겼고 제 이름이 걸린 작은 사무실도 갖게 됐고 예전에 꿈만 꾸던 회사들이 제 클라이언트가 되었어요. 그리고 29살이 되었을 때 저는 공식적으로 억대 자산가가 되어 있었어요. SNS에서 허세 부리는 그런 부자 말고 실제 저축, 퇴직연금 계좌, 빚 다 갚은 집,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건강보험까지 다 갖춘 상태였어요. 은행 앱에 찍힌 숫자가 처음으로 7자리, 그러니까 100만 단위를 넘어간 날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 수많은 해 동안 제 가족은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페이스북에서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에 민수 프로필이 뜬 적이 있어요. 이미 결혼해서 그들이 사라졌던 그 주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 화면을 오래 쳐다봤어요. 저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나에 대해 얘기했을까? 내가 도망쳤다고 말했을까? 아니면 아예 아무 말도 안 했을까? 가끔은 그들을 그냥 증오했더라면 더 쉬웠을까 싶기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건 증오라기보단 철저한 상실감이었어요. 요즘 저는 심리 상담도 받아요. 또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요. 저를 살리기 위해 굳이 나서 줄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도 손을 내밀어 준 사람들 목록도 만들어 봤어요. 직장 동료, 같은 수업 들었던 친구, 그리고 제게 진짜 지지가 뭔지 보여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까지요. 그러다 얼마 전에 가족과의 단절을 겪고도 살아남은 이야기라는 주제로 제가 한 팟캐스트 인터뷰가 온라인에서 크게 퍼졌어요. 나흘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겼고 제 메일함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고맙다, 용기 얻었다. 내 아픔을 대신 말해줘서 고맙다 같은 말들과 함께요. 그리고 그 메시지들 사이에
유난히 눈에 띄는 메일 하나가 있었어요. 제목, 넌 아직도 우리 딸이야. 보낸 사람, 엄마. 사과는 한 줄도 없고, 내 얘기를 들었다. 우리도 이야기해보면 어떻겠니? 라는 식의 문단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통. 이번엔 민수에게서였어요. 보고 싶다. 우리 다시 잘 지낼 수 있을까? 저는 노트북 화면을 한참 보다가 그냥 덮었어요. 그 상태로 생각했어요. 치유라는 건 뒤를 돌아봐야 하는 걸까? 앞만 보고 가야 하는 걸까? 바로 답장을 보내진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상담사인 민정 선생님이 최소 일주일은 결정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했거든요. 지금 올라오는 감정들을 천천히 느껴볼 시간을 주세요. 답을 서둘러 내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한 주 동안 저는 일에 집중하고 헬스장 가고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그냥 평소처럼 지내려 했어요. 그런데도 메일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열어보고 읽고 다시 닫고 그러다가 또 열어보고 엄마의 메일은 차갑고 사무적이고 마치 오랜만에 연락 온 옛 동료에게 보내는 글 같았어요. 민수의 메일은 짧았지만 그나마 더 진심 같았고요. 결국 열흘이 지나서야 제가 먼저 답장을 보냈어요. 민수에게 아주 짧게요. 12년이야. 뭐가 달라졌는데? 보내고 나서야 아, 보냈구나 싶었어요. 답장은 1시간도 안 돼서 돌아왔어요. 민수는 이렇게 썼어요. 내가 한 얘기를 듣고 우리가 뭘 했는지 처음 깨달았다. 그땐 내가 겨우 15이었고 선택권이 없었어. 항상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고 몇 번은 온라인에서 너를 찾아본 적도 있어.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연락은 못했어. 내가 성공한 걸 보니 너무 자랑스럽더라. 저는 그 말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정말 그렇게 걱정됐다면 왜 제가 유명해지고 돈 벌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대로 물었어요. 그렇게 나 걱정됐다면 왜 내가 공개적으로 잘 되는 거 보고 나서야 연락했어? 다음 메일에는 좀 더 긴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지금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렵다. 부모님 사업이 망했고 아내는 둘째를 임신했는데 유료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걸 읽는 순간 속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아, 이거구나. 정답 나왔다. 진짜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저는 또 일주일 동안 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엄마에게서 추가 메일이 왔어요. 예전 가족 사진들이 첨부돼 있었어요. 제가 아기였을 때 사진, 5살, 6살쯤 바닷가에서 찍힌 사진, 민수랑 저랑 눈사람 만들던 사진들, 딱 봤을 때 분명 행복해 보이는 장면들인데 어쩐지 제 이야기 같지 않은 남의 인생 사진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메일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우리가 실수를 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다. 다음 상담 때 저는 그 메일들을 민정 선생님께 다 보여드렸어요. 선생님은 지금 결정권은 온전히 서연 씨에게 있다고 계속 상기시켜 주셨어요. 경계선을 정할 권리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도 서연 씨에게 있어요. 그분들에게 빚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런 말도 덧붙이셨어요. 다만 어떤 식으로든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화해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지옥이나 가라고 해 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왜 그랬는지는 들어보고 싶다 라고 속삭이고 있었고 아주 작고 어리석은 부분 하나는 혹시라도 이번에는 정말 나를 사랑해 줄까? 라는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먼저 민수만 보기로 했어요. 부모님은 빼고요. 시카고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희 둘이 사는 곳에 거의 중간쯤 되는 도시였거든요. 당일 아침 저는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로 가서 호텔에 체크인하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정말 3번쯤 취소할까 생각했어요. 그래도 결국 오후 2시가 되자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민수는 금방 눈에 띄었어요. 살이 좀 붙었고 머리숱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눈은 그대로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어색하게 벌떡 일어나더니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안아주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 커피를 들고 낯선 사람처럼 마주 앉았어요. 처음 20분은 진짜 지옥 같았어요. 날씨 얘기, 비행기 얘기, 운전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그런 소리만 주고받았어요. 그러다 결국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진짜 미안해.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때 나는 겨우 애였어. 부모님이 널 두고 갈 거라는 것도 너무 늦게 알았어. 겁나서 아무 말도 못했어. 저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 얼굴에 거짓이 있는지 계속 관찰하면서요. 진심처럼 보이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사람들 말만 보고 속을 만큼 순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질문을 꺼냈어요. 왜 하필 나였어? 왜 나만 두고 갔냐고? 민수는 한참 자신의 커피만 내려다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은 늘 넌 강하다고 생각했어. 독립적이고 알아서 잘하는 애라고. 그래서 너는 없더라도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믿었어. 나는 그들 눈엔 항상 더 약한 쪽이었고 그래서 넌 혼자 두고 가도 어떻게든 잘 살 거라고 생각한 거야. 진짜 그렇게 믿었대. 세상에서 들은 말 중 가장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창고 뒤편에서 잤던 얘기, 땅콩버터만 퍼먹으며 지낸 몇 주, YMCA 사무실에서 몰래 씻고 17살에 밤샘 근무하면서 어떻게 버텼는지 다 얘기해줬어요. 민수 얼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나 진짜 몰랐어. 그가 속삭였어요. 부모님은 내가 계획이 있다고 했어. 친구네 집에서 살겠다고. 내가 선택한 거라고. 우리를 떠난 건 너라고 그랬어. 모두 거짓말이었죠. 만남이 끝날 즈음 저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어요. 민수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기도 했고 자기 아내랑 딸 사진을 보여주고 자기 회계사 일 얘기도 하고 제 사업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거나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유해였고요. 헤어질 때 민수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저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팔을 돌아 앉지도 않고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민정 선생님께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은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동생분이 미안해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피해자로 두고 있네요. 본인이 할 수 있었던 선택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민수는 15이었지 5살이 아니었거든요. 전화 한 통이라도 매일 한 줄이라도 12년 동안 어느 한순간에 저를 찾을 수 있었던 나이였어요. 그날 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번호를 알려준 적은 없으니 완전히 민수가 알려준 거겠죠. 처음엔 받지 말까 했는데 호기심이 이겼어요. 수화기 넘어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신소리였어요. 서연이니? 제가 네라고 하자마자 엄마는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자랑스럽다. 언제나 잘 될 줄 알았어. 넌 원래 특별했어. 한참 그런 말을 쏟아내도록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민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왜 하필 나였냐고? 왜 나만 두고 갔냐고? 엄마의 대답은 달랐어요. 우리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어. 이 빚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됐어. 넌 똑똑하니까 혼자서도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사회복지 쪽에 연락해서 더 나은 가정으로 가게 될 거라고. 우린 내가 더 좋은 삶을 살게 되길 바랐어. 우린 널 위해 그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바로 번호를 차단했고 휴대폰을 침대 쪽으로 던지고 베개에 얼굴을 박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음 날 아침 아빠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어요. 12년 만에 처음 오는 연락이었어요. 사과는 한 줄도 없었고 대신 이런 얘기들 뿐이었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유료비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사업이 어떻게 망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가족을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제 인생, 제 감정에 대한 질문은 한 줄도 없었어요. 저는 그 메일을 민정 선생님께 포워딩하면서 제목에 이렇게 썼어요. 네, 이게 진짜 이유였네요. 일요일이었는데도 선생님은 바로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는 1시간 동안 통화했어요. 경계선에 대해, 용서와 화해의 차이에 대해, 도와주는 것과 묵인해 주는 것의 차이에 대해,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민수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너를 만나서 다행이었어. 그때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도 이해해. 그래서 너와 내 가족과는 관계를 이어가 보고 싶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돈, 대출, 어떤 식의 경제적 지원도 없다. 그리고 부모님과는 스스로 한 행동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기 전까지 어떤 관계도 갖지 않겠다. 그에 대한 민수의 답장은 아주 빨리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돌아왔어요. 진짜 실망이야. 서연아, 부모님이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가족이라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너는 내 성공을 너무 이기적으로 쓰고 있어. 어릴 때부터 계속 지켜온 죄책감 버튼들이 한꺼번에 눌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민정 선생님과 상담을 예약했고 발리로 떠나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3일 뒤 민수가 음성 메시지를 남겼어요. 아까 메일은 미안하다. 내 입장 이해해. 그래도 난 내가 정한 경계를 존중하고 싶어. 그래도 우리 사이만은 잘 지내고 싶어.
그 말이 진심인지 전략인지 2번, 3번 고민했어요.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단, 정신 바짝 차리고요. 그렇게 저는 발리로 떠났어요.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논밭 사이를 걸으며 명상도 해봤어요. 거리와 풍경이 바뀌니까 머리도 조금 정리되더라고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빠에게서 온 메일이 6통이나 쌓여 있었어요. 제목만 보고 본문은 굳이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수에게서 온 문자 1통. 우리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 통화까지만 하자고 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내가 많이 생각해봤어. 내 말이 맞는 부분이 많더라. 민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도 상담받기 시작했어. 그 말은 믿을 수 있었어요. 예전보다 방어적인 톤이 덜했거든요. 우리는 아이들 얘기도 하고 제 일 얘기도 하고 평범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러다 민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 주에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온대. 1시간만이라도 공공장소에서 같이 볼 생각 없니? 가슴이 쿡하고 찔리는 느낌이었어요.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민수야. 그가 조금 더 설득하려고 했지만 제가 조용해지자 금방 물러났어요. 전화를 끊고 그날 밤에 긴급 상담을 받았어요. 민정 선생님은 제가 부모님을 보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증오 때문이 아니라는 걸 도와서 짚어주셨어요. 여전히 그분들의 인정이 필요하고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여전히 충분한 딸이라고 느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맞는 말이라 더 아팠어요. 다음 날 민수에게서 또 문자가 왔어요. 엄마가 내가 안 나올 거라니까 밤새 울었어. 아빠는 그냥 직접 너네 도시로 가겠다고 해. 저는 공포감이 확 밀려왔어요. 그 자리에서 민수 번호를 차단했어요. 회사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번 주는 재택근무하겠다고 말하고 장을 배달로 시키고 거의 집에 숨어 지내기 시작했어요. 수요일에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부부가 찾으시는데요. 성함은 안 밝히세요. 저는 바로 알겠더라고요. 지금 방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5분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또 왔어요. 받지 않고 음성사서함으로 넘겼어요. 아빠였어요. 서연아, 우리 너 보려고 8시간 운전해서 왔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한 번쯤은 만나줘야 하는 거 아니나? 화난 목소리였어요. 저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폰을 껐어요.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쾅쾅 소리에 깨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도어 피프로 확인해보니 부모님이 서 있었어요. 서연아, 제발 문 좀 열어줘. 엄마 목소리가 들렸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아빠 목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문 뒤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만 있었어요. 한참 뒤에야 그들이 돌아갔고 저는 바로 경비실에 전화했어요. 앞으로 저 사람들은 절대 위로 올리지 말아주세요. 경비 아저씨는 경찰 부를까요? 라고 물었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했어요. 그저 더 이상 위로 안 올라오게만 해달라고요. 점심쯤 민정 선생님이 도시락을 들고 직접 집으로 와주셨어요. 저는 울면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선생님은 제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지금 서연 씨가 하고 있는 건 아주 건강한 경계 설정이에요. 만나줄 의무도 설명 들을 의무도 전혀 없어요. 이건 화해 시도가 아니라 명백한 괴롭힘이에요. 선생님이 돌아간 뒤 민수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그는 분노에 차 있었어요. 부모님을 창피하게 만들었다. 형편도 안 되는데 모텔에서 지내게 만들었다. 아내 수술도 앞두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러냐. 이건 잔인한 거야.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며칠은 도시를 떠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게 한번 소파를 내어줬던 친구 유진이 있는 포틀랜드로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짐을 챙기고 있는데 또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10분 뒤 경비실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래층에 어떤 여성이 몸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본인 이름이 선생님 어머님이라고 주장하시네요.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속이 울렁거렸어요. 정말 아프신 것 같으면 119를 불러주세요. 근데 저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경비 아저씨는 알겠다고 했어요. 1시간이 지나 짐을 들고 내려가는데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조금 난처한 얼굴로 말했어요. 구급차가 와서 모셔갔어요. 가슴 통증을 호소하시더라고요. 메모리얼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대기 중인 우버를 타고 공항으로 갔어요. 공항에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말 걸 그랬는데 그 순간에는 그냥 손이 움직였어요. 엄마 심장마비야. 지금 수술 중이야. 이게 다 내가 스트레스 줘서 그런 거야. 그 말까지 듣고 통화를 끊었어요. 바로 민정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이게 제 탓인가요?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연 씨, 잘 들으세요. 어머님의 건강 상태는 서연 씨 책임이 아닙니다. 이건 또 다른 조종 시도일 가능성이 커요. 지금 할 일은 계획대로 비행기를 타고 자신을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대로 포틀랜드로 갔어요. 유진과 함께 주말을 보냈어요. 그 친구는 제가 집에서 쫓겨났을 때의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무너져 있었는지도요. 제 얘기를 다 듣고 유진은 저보다 더 화를 냈어요. 그 사람들은 너의 시간 1분도 받을 자격이 없어.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어요.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누군가 이렇게까지 단단하게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정말 위로가 됐어요. 일요일 밤 아빠에게서 메일이 한 통 더 왔어요. 엄마 상태는 안정되었고 스텐트 시술을 했고 화요일에 퇴원할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문장은 이랬어요. 엄마가 널 찾는다. 이제 우리 벌줄 만큼 벌준 거 아니나? 그 메일을 유진에게 보여주자 유진은 눈을 거의 뒤집을 정도로 굴리더니 말했어요. 이거 완전 전형적인 죄책감 유발이야.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제 안에서는 또 그래도 라는 감정이 올라왔어요. 월요일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 문 앞에 꽃이 놓여 있었어요.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제발 전화해줘. 수요일까지 홀리데이 이내 있어. 사과도 없고 경계선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저 또 하나의 요구였어요. 저는 그 꽃을 바로 쓰레기 슈트에 버렸어요. 화요일 아침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 사진이었어요. 창백하고 작아 보이는 모습이었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몰라. 평생 후회하고 싶어. 저는 그 번호를 차단하고 민정 선생님께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은 SNS도 잠시 끊고 번호도 바꾸고 가능하면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내보라고 제안했어요. 저도 동의했어요. 회사 비서에게 2주 동안 재택하겠다고 말하고 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젊은 여성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선생님을 찾으십니다. 본인 소개를 형수님이라고 하시네요. 이제 완전히 몰린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멈출 줄을 모르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라오게 하라고 했어요. 직접 마주 보기로 했습니다. 문을 두드린 여자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와 있었고 어깨에는 잠든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혜예요. 민수 아내고요. 조용히 말했어요. 가족 난리 없이 저 혼자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드렸습니다. 물 한 잔을 권했고 지혜는 감사하다며 받았어요. 잠들어 있던 딸아이를 제 소파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준 뒤에 식탁에 앉아 말을 시작했어요. 사실 언니 얘기를 처음 들은 건 3년 전쯤이었어요. 지혜가 말했어요. 그 전에는 언니가 17에 집을 나가서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고만 들었어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묻지는 않았고요. 근데 언니가 나온 팟캐스트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민수를 따로 앉혀놓고 다 물어봤고 결국 사실을 털어놨어요. 저는 말없이 듣기만 했어요.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연니한테 한 짓, 전 진짜 끔찍하다고 생각해요. 지혜가 계속 말했어요. 민수에게 연락하라고, 사과하라고 제가 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연니한테 돈까지 요구할 거라고는 저도 몰랐어요. 정말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나요. 지혜는 자기 갑상선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도 했어요. 근데 우린 보험 있어요. 힘들어도 어떻게든 해요. 진짜 문제는 부모님들이에요. 그분들이 돈이 하나도 없고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제가 왜 여기까지 와서 저랑 얘기를 하냐고 묻자 지혜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언니가 진실을 다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몇 장의 화면을 보여줬어요. 여러 해 전에 페이스북 글들이었어요. 엄마가 길 잃은 딸을 찾게 기도해달라며 올린 글들. 아빠가 딸이 우리 돈을 훔쳐 도망갔다고 쓴 글들. 사설 탐정까지 썼다느니 노숙자 보호소를 돌아다니고 있다느니 마치 자신들이 버려진 상처 입은 부모인 것처럼 정교하게 꾸며낸 이야기들이었어요. 모두 제가 버려지고 한참 뒤에 올린 글들이었죠. 지혜는 자기도 이 글들을 보고 믿었다고 했어요. 근데 팟캐스트를 듣고 나서 모든 게 이상하게 맞물리는 걸 느끼고 부모님들을 다그쳤다고 했어요. 처음엔 완강히 부인하더니 지혜가 다 가족들 앞에서 밝혀버리겠다고 하자 그제야 사실을 인정했대요.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쳐놓은 거짓말들이 하나둘 들통나기 시작해서 궁지에 몰린 상태였고 제 팟캐스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자
더욱 다급해졌다는 거였어요. 그때 소파에 누워있던 작은 아이가 깼어요. 곱슬 머리를 한 귀여운 3살 여자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할인이에요. 지혜가 조용히 말했어요. 3살이에요. 곧 둘째 딸도 태어나요. 전 제 아이들이 고모를 알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전적으로 언니 선택이에요. 부담 주려는 거 아니에요. 문은 열어둘 테니 언니가 원할 때 언제든 들어오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돌아간 뒤 저는 몇 시간 동안 그냥 소파에 앉아만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민정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은 하나도 놀라지 않았어요. 가해자들은 대부분 이야기를 통제하려고 해요.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서사를 만들어 두고 그걸 계속해서 주입하죠. 서연 씨 부모님도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아빠에게서 또 메일이 왔어요. 이번에는 조용한 죄책감 유발이 아니라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우리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내가 우리 돈을 훔쳐갔다는 증거도 있다. 내가 팟캐스트를 내리지 않고 공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론에 우리 입장을 밝힐 것이다. 너는 우리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저는 그 메일을 민정 선생님과 변호사 현우에게 같이 보냈어요. 현우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건 겁주기용 메일이에요. 실제로 소송을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먼저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명예훼손에 대한 최강의 방어예요. 메일 다 저장해두고 답장은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진짜 뭔가를 걸어오면 그때부터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민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지 않고 음성사서함으로 넘겼어요. 지혜가 언니 만나고 왔다고 했어. 부모님이 미쳐 날뛰고 있어. 지혜 욕도 하고 별소리 다 해. 나 솔직히 좀 무서워. 부모님이 무슨 짓을 할까봐. 내 번호 말고 지혜 폰으로 다시 전화 줘. 뭘 믿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우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그는 민수와 지혜를 공개된 장소에서 한 번 더 만나보되 자신도 동석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우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다음 날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시간에 민수와 지혜가 도착했어요. 둘 다 지쳐있고 완전히 소모된 얼굴이었어요. 지혜 팔에는 멍 자국이 있어서 몰래 가리려고 하는 게 보였고 민수는 제 눈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현우 변호사입니다. 현우가 소개하자 민수는 움찔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커피를 시켜놓고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날 나온 얘기는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끔찍했어요. 부모님은 수년 동안 민수에게 얹어 살다시피 했더라고요. 집에 들락날락하면서 갑자기 생긴 긴급 상황이라며 돈을 가져가고 아이들을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애를 보면서도 민수 부부의 양육 방식을 계속 비난하고 지혜가 제 얘기로 그들을 추궁하자 아빠가 지혜 팔을 잡고 흔들면서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잡았대요. 그 일로 크게 싸운 뒤 민수는 부모님을 집에서 내보냈고 지금은 모텔에 살면서 끊임없이 전화하고 직장으로 찾아오고 아이들 어린이집 근처까지 얼씬거린다고 했어요. 현우는 재정적으로 얽혀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집 대출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통장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부모님이 여전히 집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민수는 부모님이 자기 집 대출에 공동 서명자로 들어가 있고 대학 시절 만들었던 계좌에 아직도 아빠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고 집 여분 열쇠도 가지고 있고 각종 비밀번호도 알고 있다고 했어요. 현우는 메모를 하다가 가끔 제 쪽을 봤어요. 식사가 끝날 즈음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지만 머릿속은 이상하게 더 선명해졌어요. 이건 더 이상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민수와 지혜도 다른 방식으로는 맞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들에게 짓밟혀온 피해자였어요. 현우는 민수와 지혜에게도 본인들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조언하며 아는 변호사 연락처를 건네줬고 지금 당장 집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모든 거 다 바꾸고 열쇠도 갈아 끼우라고 했어요. 둘은 압도당한 얼굴이었지만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식당을 나서며 민수가 저를 안았어요. 이번에는 저도 안아줬어요. 용서라기보단 우리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지혜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집이 털렸어. 지혜가 울면서 말했어요. 서랍이 다 뒤집혀 있고 할인 아기 때 사진이랑 중요 서류들이 다 없어졌어. 민수 노트북도 없고 그리고 쪽지 하나 남겨뒀어. 가족 일은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저는 지금 바로 경찰부터 부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현우에게도 전화를 했어요. 도착해보니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경찰관이 거실에서 민수와 지혜의 진술을 듣고 있었어요. 집은 엉망이었어요. 서랍이 다 뽑혀 있고 종이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지혜는 어떤 것들이 사라졌는지 설명했고 경찰관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을 부쉈을 리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혹시 그냥 열쇠로 들어온 거 아닌가요?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라며 미적거렸어요. 지혜가 팔에 멍 자국을 보여주고 그동안 있었던 위협과 스토킹 얘기를 하자 경찰은 메모를 더했지만 여전히 미적지근한 태도였어요. 증거가 부족하면 입증이 어렵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어요. 경찰이 떠난 뒤 우리는 같이 집을 치웠어요. 더 많은 걸 확인해보니 사진첩, 재정서류, 차 여분 열쇠까지 사라졌어요. 민수는 완전히 무너진 얼굴로 말했어요.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켰어야 했는데 수연이 너도 그때 더 찾았어야 했고. 저는 그 말에 동의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현우가 도착했어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현우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이제는 증거가 있고요. 지금부터는 모든 걸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긴급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죠. 내일 아침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모두 이 집을 비우고 다른 곳에서 지내는 게 좋겠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지쳐서 반박할 기운도 없었어요. 지혜는 아이 짐을 챙겼고 민수와 저는 집을 잠그고 창문을 다시 확인하고 CCTV 설치 얘기까지 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부모님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비현실적이었지만 동시에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했어요. 집을 나서려는데 민수에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우리는 다 보고 있다. 아빠 번호였어요. 민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바로 현우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을 내 공간 안으로도 머릿속으로도 더 이상 들이지 않겠다고요. 저는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자고 했어요. 제 아파트는 경비 있고 CCTV 있고 이미 부모님 출입을 막아둔 상태였거든요. 민수와 지혜는 정말 고마워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그날 밤 우리 넷은 제 거실에서 배달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할인이는 지혜가 챙겨온 장난감으로 놀았고 우리는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접근 금지 명령 신청, 경찰 신고, 번호 변경, 이사 계획까지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이게 제가 상상했던 가족 재회 모습은 아니었어요. 저를 버린 동생, 절 처음 본 올케, 아무것도 모르는 조카랑 같이 앉아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올바른 자리 같았어요. 부모님이 부숴놓은 것들을 우리가 같이 마주보고 이제라도 다시 쌓아보려고 마음먹는 자리요. 다음 날 아침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긴급 접근 금지 명령은 다 접수했습니다. 다음 주에 법원에 출석해서 3년짜리 정식 명령으로 연장받으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다 같이 지내는 게 좋겠어요. 저는 회사에 연락해서 가족 응급 상황으로 잠정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알렸어요. 사무실에서는 일정을 다 조정해줬어요. 민수에게는 제 집 작은 방을 임시 사무실로 만들어줬고 지혜와 할인이는 거실에서 쿠션성을 쌓고 만화 영화를 보며 지냈어요. 혼자 살던 집에 사람이 가득 찬다는 게 처음엔 어색했어요. 조용한 아침과 깨끗한 싱크대가 저의 오랜 루틴이었거든요. 근데 할인이 웃음소리, 지혜가 빨래 개면서 흥얼거리는 소리, 민수가 타이핑하는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기도 했어요. 그날 오후 경비실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꽃 배달이 왔는데요. 카드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우리가 너희 다 있는 거 안다. 이걸로 끝난 줄 알지 마라. 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는 바로 말했어요. 받지 말고 돌려보내주세요. 필요하면 경찰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 문구를 그대로 캡처해 현우에게 보냈어요. 현우는 우리 사건 파일에 추가하겠다고 했고 접근 금지 명령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민수와 지혜에게는 꽃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지쳐 있었으니까요. 대신 장을 더 넉넉히 보고 저녁을 같이 만들어 먹고 할인이랑 많이 놀아주면서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일상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자 저는 부엌에 혼자 앉아 마침내 모든 감정을 있는 대로 느끼게 됐어요. 두려움, 분노,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희망 같은 것까지요. 수건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다른 사람들 깨울까 봐요. 다음 날 아침, 지혜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던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거짓말했지만 지혜는 믿지 않았어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언니. 지혜가 말했어요. 나도 괜찮지 않아요. 민수도 샤워하면서 울어요. 애가 언제 집에 가냐고 계속 물어요. 이 모든 상황은 끔찍하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겪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저는 이제 겨우 알게 된 이 여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묻었어요. 처음에 왜 나한테 왔어? 왜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시댁 말보다 내 외기를 믿어준 거야? 지혜는 슬픈 웃음을 지었어요. 시부모님 외기, 늘 뭔가 이상했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민수를 너무 조종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언니 팟캐스트를 듣고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우리 딸들이 아이를 버리는 게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안았어요.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포옹이었어요. 우리는 피해자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손을 잡는 순간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동안 우리의 일상은 이상한 균형을 찾기 시작했어요. 일하고, 요리하고, 할인이랑 놀고, 현우에게서 오는 전화 받으면서요. 예상치 못한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고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뛰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같이 있으니 덜 무서웠어요. 금요일에 현우가 전화를 했어요.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 집 근처 주유소 CCTV에서 부모님 차가 찍혔습니다. 침입 당시 시간대예요. 월요일에 있을 정식 접근 금지 심리. 승산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는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긴장 상태였어요. 그 불안은 그날 밤 또 한 번 터졌어요. 주차장에 세워둔 민수차 유리창이 벼락처럼 깨진 거예요. 벽돌 한 장이 운전석 쪽에 들어와 있었어요. 쪽지는 없었어요. 필요 없었죠. 무슨 뜻인지 너무 분명했으니까요. 건물 CCTV에는 야구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가 차 근처를 서성이다 유리를 깨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얼굴은 일부러 카메라 반대 방향으로 돌려져 있었어요. 아빠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또 경찰을 불렀고 또 사건 기록에 남겼어요. 그 주 일요일 밤 우리는 월요일 법원 심리를 위해 무슨 옷을 입을지 무슨 말을 할지 우리 가족사를 어떻게 설명해야 판사가 이해할지 법적과 물리적으로 우릴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며 밤을 보냈어요. 그러다 제 휴대폰에 엄마에게서 온 메일 알림이 떴어요. 제목 마지막 기회. 지울까 하다가 그냥 열어봤어요. 내용은 딱 한 줄이었어요. 내일 법원 간다면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그 화면을 현우에게 보여줬어요. 현우는 캡처를 떠서 사건 파일에 추가하며 말했어요. 절대 답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협박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문이 잠겼는지 몇 번이나 확인하고 밖에서 나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라면서요. 월요일 아침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어요. 우리는 최대한 단정하고 성실해 보이는 옷을 입었고 지혜는 친구에게 할인이를 맡겼고 각자 차를 나눠 타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법원 앞에서 현우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비슷한 사건 수십 번 해봤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판사들도 이런 위협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법원으로 들어가려는데 입구 근처에 부모님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예전보다 훨씬 작아지고 늙어 보였어요. 엄마가 먼저 저를 보고 다가오려 했지만 아빠가 팔을 붙잡고 말렸어요. 그들은 우리를 끝까지 노려보며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앞만 보고 들어갔어요. 보안 검색대를 지나 법정 안으로 들어가 방청석에 나란히 앉았어요. 등 뒤에서 부모님이 들어와 앉는 기운이 느껴졌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판사가 우리 사건을 호명했어요. 우리는 일어나 앞으로 나갔어요. 현우가 차분하게 모든 증거를 제시했어요. 집 침입, 위협적인 문자, 꽃, 깨진 차 유리, 협박 메일, 버림받은 과거까지 판사는 진지하게 모두를 들여다보며 질문을 몇 가지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 쪽 의견을 들을 차례가 되었어요. 그들은 변호사도 없이 앞으로 나왔어요. 아빠가 먼저 말했어요. 이건 다 과장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족과 화해하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이건 큰 오해입니다. 판사가 CCTV 영상과 문자, 메일에 대해 묻자 아빠는
그 차는 우리 차가 아니다. 문자는 오해다. 우리가 피해자다. 라고 했어요. 엄마는 옆에서 수건으로 눈을 찍어가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다 판사가 제 17살 때 이야기를 꺼냈어요. 피신 청인을 17살 미성년 상태로 집에 남겨두고 다른 주로 이사 간 사실이 있습니까? 아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우리는 힘든 청소년 문제를 겪고 있었고 경제 상황도 안 좋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판사가 말을 끊었어요. 질문은 간단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집에 두고 다른 주로 이사 간 적이 있습니까? 아빠는 고개를 떨구며 재정 문제를 중얼거렸지만 그 순간 판사 표정이 굳어졌어요. 결국 판사는 접근 금지 명령을 허가했어요. 3년 동안 우리 집과 직장 근처 100m 이내 접근 금지, 직접 연락 및 제3자를 통한 연락 금지, 위반 시 즉각 체포 가능. 부모님은 충격받은 얼굴이었어요. 마치 한 번도 자기 행동에 대한 결과를 감당해 본 적 없다는 사람들처럼요. 법정 밖으로 나오는 길에 엄마가 제 이름을 한 번 부르긴 했어요. 조용하게요.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걸음을 옮길수록 어깨에서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법적으로 명확한 경계가 생긴 순간이었어요. 법원 밖에서 현우가 우리 모두와 악수하며 말했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명령도 탄탄하게 나왔어요. 앞으로 어떤 위반이라도 생기면 바로 저에게 연락주세요. 민수가 법원 계단에서 저를 안았어요. 이번에는 진짜 포옹이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민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널 지켜주지 못해서, 더 일찍 찾지 못해서, 거짓말들을 믿고 살아서, 그리고 이 난리를 다시 내 인생에 끌어들여서. 저는 그를 안고 말했어요. 이제부터 잘하면 돼. 우리에겐 서로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하자.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어요. 열어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친구 집 뒷마당에서 놀고 있는 할인 사진이었어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놀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 아래에는 단 4글자만 적혀 있었어요. 이건 아직 끝이 아니다. 저는 그 문자를 민수에게 바로 보여줬어요. 민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바로 지혜에게 전화했고 이미 할인을 데리러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저는 둘 다 제 집으로 오라고 했고 현우에게도 그 문자를 포워딩하며 전화했어요. 현우는 집으로 바로 가라. 경찰에도 바로 연락하겠다. 이건 접근 금지 명령 위반이 분명하다고 했어요. 집으로 가는 동안 백미러를 계속 확인했어요. 누가 뒤따라오는 것 같기만 해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도착해보니 민수와 지혜 그리고 겁먹은 눈의 할인이가 이미 제 집안에 있었어요. 지혜는 할인이를 꼭 끌어안고 있었고 민수는 방 안을 서성이며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문자 내용을 보여줬어요. 지혜는 울면서 말했어요. 우리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난 절대 용서 못해. 할인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으면. 현우는 경찰 2명과 함께 도착했어요. 경찰은 진술을 듣고 문자를 확인하고 친구 집에도 순찰차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번호 추적도 시도해 보겠다고 했지만 그들이 부모님의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경찰이 돌아간 뒤 우리는 뭘 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얘기했어요. 지혜는 호텔로 가자고 했고 민수는 멀리 사촌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저는 앉아있다가 갑자기 너무 화가 났어요. 이제 도망치는 건 그만할래.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도망도 숨어 지내는 것도 이 사람들이 내 삶을 계속 좌지우지하는 것도 다 그만하고 싶어. 민수는 제가 미친 소리라도 하는 듯 저를 봤어요. 그럼 뭘 하겠다는 건데? 정확히 뭘 할지는 그때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대로만 살 수는 없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번갈아가며 잠을 설쳤어요. 2-3시간마다 교대하면서 거실 창가에서 불을 끈 채 밖을 지켜봤어요. 새벽 2시쯤 낯익은 차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빠의 낡은 부익이었어요. 차는 우리 건물 주변을 3번 돌더니 맞은편 길가에 주차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었고 민수를 깨웠어요. 우리는 함께 창밖을 보며 아빠가 차 안에 앉아 우리 건물을 올려다보는 걸 지켜봤어요. 법적으로는 접근 금지 거리 밖이었어요. 빌딩에 들어오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우린 여기 있고 너희를 보고 있어. 아침에 제가 그 사진을 현우에게 보내자 현우는 걱정스럽긴 한데 법적으로 위반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도 계속 기록해 두자고 했죠. 그날 지혜와 민수는
할인이를 데리고 보안이 좋은 호텔에 며칠 있기로 했어요. 제가 짐 싸는 걸 도와주면서 꽉 안아줬어요. 그들이 떠나고 나니 집이 갑자기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공허함 속에서 마음 한켠이 차분해지기도 했어요.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민정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선생님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물었어요. 서연 씨, 부모님에게서 진짜 원하는 게 뭔가요? 싫은 것 말고, 무서운 것 말고, 원하는 것. 그 질문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종이를 꺼내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제가 원하는 것들, 1. 두려움 없이 사는 것, 2. 민수와 그 가족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3. 부모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제 탓으로 느끼지 않는 것, 4. 과거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 어느 항목에도 부모님과의 화해, 용서, 그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하는 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이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다소 무모한 일을 했어요. 부모님에게 짧은 메일을 보낸 거예요. 지금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는 거 알아요? 이제 안 멈출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얘기합시다. 내일, 정오, 8번가 카페, 경찰도, 변호사도 없이 저 혼자 나가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 모두를 완전히 놔주세요. 보내고 나서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되돌리진 않았어요. 이건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저 자신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아빠에게서 답장은 몇 분 만에 왔어요. 알겠다. 나갈게. 그 이상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는 그날 남은 시간 내내 몸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했어요. 뭘 말해야 하는지, 뭘 듣지 않을 건지, 어디까지가 제 한계인지를요. 그날 밤은 오히려 잘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저를 위해 딱 맞는 옷을 골랐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옷이었어요. 우버를 타고 카페에 15분 일찍 도착했어요. 문 안쪽, 문이 보이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하나 시켰어요. 마실 생각은 거의 없었지만요. 정오가 되자 그들이 들어왔어요. 법원에서 봤을 때보다 더 지쳐 보이고 조금 더 작아 보였어요. 엄마가 먼저 저를 보고 아빠를 툭 건드렸어요. 그들은 마치 야생동물에게 다가가듯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다가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피는 섞였지만 이제는 완전한 타인이 된 사람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나온 이유는 화해를 하려는 것도 당신들에게 돈을 주려는 것도 변명거리를 듣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제가 하려는 말은 딱 하나예요.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말없이 저를 봤어요. 당신들은 저를 잃었어요. 민수도 잃었고 손주들도 잃었어요.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당신들이 설 자리는 없어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따라다니고 협박하고 얘기를 강요한다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빠가 일어나 반박하려 하길래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동안 부모님이 보낸 문자, 메일, 할인 사진, 모든 걸 보여줬어요. 이 자료들, 당신들 주변 사람들에게 다 보낼 수 있어요. 형제들, 교회 사람들, 이웃, 직장 동료들까지 아직은 안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괴롭힘을 당하면 우리 이름을 다시 꺼내기만 해도 그때는 다 공개할 겁니다. 엄마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우리는 그냥 다시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실수도 했지만 두 번째 기회쯤은 받을 자격이 있지 않니? 우린 늙었고 혼자 죽고 싶지 않아. 저는 한참을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17살 딸을 두고 두 주나 떨어진 곳으로 몰래 이사 가기 전에 하셨어야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기 전에, 민수 집에 몰래 들어가기 전에, 자기 손주를 위협하기 전에요. 아빠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넌 늘 배은망덕했어. 어려운 아이였어. 내가 민수까지 우리에게서 뺏어갔어. 우린 널 키워줬어. 빚 갚아야지.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17살 때 절 버리기 전까지 겨우 17년, 최소한의 퍼렌텔 두티를 했던 걸로 평생 감사받아야 한다고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양육이었나요? 아빠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붉어진 얼굴로 말없이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엄마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미안함도, 연민도, 사랑도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겠구나 라는 차가운 확신만 생겼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앞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면 경찰만 부르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든 사람에게 밝힐 거예요. 당신들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어요. 하지만 제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해야 할 거예요. 내 진짜 가족들, 민수, 지혜, 할인, 내가 선택한 가족들요. 걸어나가는데 엄마가 뒤에서 묻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밉니? 저는 돌아서서 말했어요. 당신들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럴 감정조차 이제 남아있지 않아요. 저한테 당신들은 이제 그냥 타인이에요. 그리고 그게 당신들 손으로 만든 결과예요.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몇 년 만에 진짜로 숨을 쉬는 느낌이었어요. 밖으로 나와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줬어요. 민수는 제가 혼자 만난 걸 알고 처음엔 화를 냈다가 곧 내가 진작 못했던 걸 내가 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짐을 다시 싸서 민수 가족이 있는 호텔로 가서 며칠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그 뒤 며칠 동안 우리는 계속 긴장 속에서 살았어요. 부모님이 뭘 할지, 어떤 식으로 또 나타날지 몰랐으니까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화도, 문자도, 메일도, 차도 보이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부모님이 원래 살던 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형사를 통해 전해졌어요. 현우는 명령은 그대로 유효하고 우리는 계속 기록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서서히 자기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제가 사는 도시에 있는 새 직장을 구했고 지혜는 할인이 어린이집을 등록했고 집을 팔아 제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새 집을 샀어요. 우리는 매주 일요일 저녁을 같이 보내기 시작했어요. 함께 밥을 해먹고 영화를 보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서요. 피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선택해서 만든 가족. 카페에서 있었던 그날 이후 저는 부모님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바뀔까 지켜봤어요. 슬픔이 더 커질까? 죄책감이 생길까? 분노가 남을까? 근데 대부분은 안도감이었어요. 17살 때부터 들고 다니던 무거운 짐을 이제야 내려놓은 느낌이었어요. 미래를 향해 온전히 눈을 돌릴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카페 사건이 있고 6개월쯤 지났을 때 현우를 통해 엄마에게서 편지 한 통이 전달됐어요. 제 주소를 비밀로 하기 위해 현우 사무실로 보낸 거예요. 버릴까 하다가 그냥 한번 읽어보기로 했어요. 몇 단락 안 되는 짧은 편지였어요. 이번에는 변명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널 깊이 다치게 했다는 걸 안다. 부모로서 실패했다. 내가 우리와 아무 관계도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 걸 이해한다. 우리는 상담을 받고 있다. 접근 금지 명령도 정확히 지킬 것이다. 언젠가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 날이 오지 않아도 받아들일 것이다. 민수도 비슷한 편지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 편지가 진심인지 뭘 의미하는지 이제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오래 이야기했어요. 결론은 내리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는 우리 치유를 최우선으로 두자.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가족을 지키자. 라는 데는 의견이 같았어요. 저는 그 편지를 책상 서랍맨 뒤에 넣어 두었어요. 용서해서도 화해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그 편지가 하나의 상징 같아서요. 이제는 제가 경계를 정할 권리를 부모님마저 인정했다는 상징. 누구를 제 삶에 들일지, 어떻게 가족을 정의할지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증거. 얼마 전 할인이 4살 생일 파티를 했어요. 민수와 지혜는 준비를 같이 해달라고 저를 불렀어요. 장소는 제 아파트였어요. 풍선으로 가득 채운 거실, 예쁘게 주문한 케이크, 테이블 위에 쌓인 선물들, 공주 드레스를 입고 집 안을 뛰어다니며 웃는 할인이, 사진 찍는 지혜,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민수, 오가는 친구들, 소음이 가득하고 웃음이 넘치는 하루였어요. 중간에 잠깐 부엌으로 나와 문틈으로 그 풍경을 지켜봤어요. 민수가 할인이를 번쩍 안아 돌리고 지혜가 친구의 농담에 웃고 예전엔 너무 조용해서 울림이 없던 이 집에 사람들 목소리가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17살 그날 부엌 위에 놓여있던 쪽지를 떠올렸어요. 넌 알아서 잘 하겠지. 맞아요. 저는 결국 알아서 잘 해냈어요. 그들이 의도한 방식은 아니었지만 진짜 가족이 뭔지, 사랑이 어떻게 생겨야 하는지,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찾아냈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은 상담을 받고, 가끔은 버려지던 악몽을 꾸고, 예상치 못한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해요. 그래도 우리는 다 같이
나아가고 있어요.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고 있어요. 더 단단하고, 더 의도적인, 더 진짜인 가족을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언젠가 부모님과 화해할 생각 있나요? 언젠가 할인이를 할머니, 할아버지께 보여줄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그럴지도, 영원히 아니겠다고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저는 그들이 저에게 한 지드로 규정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뒤에 무엇을 쌓아 올렸는지,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는지, 제가 어떤 가족을 만들기로 했는지가 저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건 부엌 위에 남겨진 작은 쪽지가 예상했을 미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